프로파일링이나 예를 들면은 박지 선생님 같은 분과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 자기가 분석되기를 바라고 자료 같은 걸 줍니까? 아니면 게임하듯이 한번 알아봐봐. 유영철과 면담을 하신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구치소에서 창살 뒤에서 이렇게 면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를 팍 치더래요. 그러면 놀랄 거 아니에요, 상대방. 근데 그 놀라는 걸 보면서 즐기는 쾌감을 느낀다고. 게임을 즐기는 유영철이 그 통제하고 싶어하는 유영철이 그 체포됐을 때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유영철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건을 계기로 여자들은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고 부유층은 각성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가진 자들에 대한 반감이 범행의 한 이유였다는 얘기입니다. 사이코패스 특성 중에 하나가 웅대한 자기상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장식한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라는 표현을 쓸 때는 본인의 사건이 뭔가 사회에 마치 무슨 메시지를 여파력을 가지려고. 준 것과 같게 쓸 수 없는 표현이죠, 본인이. 앞에 카메라들은 본인이 사실 벌레만도 못한 짓을 했기 때문에 잡혀서 그 와 있는 건데 거기에 마치 자기가 훈계를 하듯이 피해자한테 본인의 범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마치 부유층이나 여성들이 뭘 잘못해서 자기가 그걸 응징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걸로 또 이제 본인의 어떤 권력, 통제, 지배 이런 거를 좀 그 과시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권일용 프로파일러님 처음에 면담할 때도 그 유영철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외국에 체이스라는 연쇄 살인범이 있어요. 근데 그 권일용 프로파일러님한테 체이스가 누군지 아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체이스는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예요. 근데 이제 그걸 얘기를 하면서 나는 체이스 같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들으면서 에리히 프롬이라고 사랑의 기술 쓴 정신분석학자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논문 쓴 것 중에 바이오필, 네크로필 구분이 있어요. 바이오필은 생명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걸 좋아하고 네크로필은 시체 성애자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크로필은 자기 마음대로 통제 안 되는 게 제일 싫어요. 원치 않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아무리 통제를 해도 살아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죽여야 되는 거예요.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 이제 네크로필의 대표적인 거라고 이제 분석하거든요. 저는 계속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런 걸 들으면서 약간 그 네크로필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다 알 것 같지만 유영철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영철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살인이라는 게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중에 가장 심각한 범죄고 그 중에서도 연쇄살인이라는 건 정말 그 인간 악의 끝인데 근데 이제 유영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는 과정까지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문제점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상황의 한계라든지 교도소에 여러 번 들락날락 거린 사람이 어떻게 교화가 되지 않고 결국은 연쇄살인이라는 극단까지 가는지를 보여주고 서울의 여러 권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어떻게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는지 이런 범죄자가 왜 발생을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답변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유영철이 잡혔을 때. 그래서 유영철이 2004년에 잡히고 2005년에 처음으로 경찰청에서 범죄 분석 요원을 채용해요. 그게 이제 프로파일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쇄살인에 대한 막연한 공포의 대상으로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저런 범죄자가 다시 나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정두영이 내 안에 악마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남규 같은 경우에도 무슨 말을 했냐면 야누스의 두 얼굴,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서울 서남부 지역 연쇄살인 사건. 길 가던 어린아이나 집에 있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둔기로 내려치는 잔인한 수법으로 정 씨는 특히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서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역시 잔혹해 살인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담배를 피우고 싶은 것처럼 살인 충동을 느꼈고 범행 순간에 느끼는 쾌감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고 현장 검증 과정에서는 지켜보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발길질을 했고 재판정에서는 교도소 밖으로 나가면 다시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 말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게 그 정남규가 정남규. 쓴 편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고,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네. 혹시나 뭐 진술분석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또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니냐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런 표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기 모순과 정당화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앞에는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돼요. 뭐 면회를 하는 동안 옛날의 제 모습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그 형용사가 이게 세 개가 연달아서 나오잖아요. 온순하고 내성적이고 착한 편. 결국은 자신의 어릴 적의 긍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에 보면 그런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데라는 접속사는 앞에와 뒤에 내용이 전환될 때 쓰잖아요. 그 바로 뒤에 내 안에 또 다른 나, 야누스의 두 얼굴이라는 표현까지 나오잖아요. 다른 연쇄살인범들한테도 많이 발견이 되는, 나는 원래 착했던 사람이다, 지금 이런 걸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것도 압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언론에서 보도에 알듯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죠. 정남규는 자신의 사건이 알려지는 거, 그 다른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걸 보도하는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구나. 이제 법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저의 모습도 이거는 이제 법정에서 자기가 이해받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저도 그 표현 되게 눈여겨봤는데 시점이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의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조심할 거는 이 편지는 어쨌든 세상 밖으로 이제 나가는 편지인데 구치소에서 더군다나 기자한테 이거를 써서 보낼 때는 알려지라고.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쓴 편지라는 거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 사실 더 경계를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계속 자기 잘못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책임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군요. 거기 보면 뭐 부유층에 대한 반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정남규의 범행은 부자나 이것과는 굉장히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남규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어린아이나 여자나 우유 배달하시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계시는 분들. 사실 이거는 본인의 범행에 어떤 명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여기 보면 95년도에 치료 가면서 살인 충동을 느낀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 나는 호소했는데 그렇죠. 네. 너희들이 안 받아줘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다. 라는 책임 전가 같은 것들이. 내가 95년도에 말했는데 너희들 안 들었잖아. 그래서가 인과관계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탓이 나오죠. 사회가 외면한 탓에. 거기 이제 마지막 그 표현을 보시면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연쇄살인범이 법원의 어떤 그 판결을 기다리면서 불만을 얘기했다라는 게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단어 선택을 봐도 반성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정말 불만인 거예요.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너희들 탓인 거예요. 이 사회 탓.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나 반성은 거의 한 줄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뭐 전부 자기 변명이고. 그 죄책감과 죄의식을 못 느낀다는 문장을 몇 번, 벌써 2번 연속 쓰잖아요. 이렇게 보통 연쇄살인범 기자들한테 이렇게 공개가 돼가지고 막 이송될 때인가요? 막 플래시 터트리고 이럴 때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 해야 되는 거는 피해자들에 대한, 유가족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그러니까 그런 척이라도 하는 게 사실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